그날 장례식장을 다 치르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남편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죠. 그 얼굴엔 아무 감정도 없었어요. 어머니 장례식은 잘 끝났어? 그 말 한마디. 그게 전부였어요. 그 순간 무언가 안에서 딱 하고 부러졌어요. 슬픔도 분노도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텅 빈 허기 같은 게 목까지 차올랐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부엌에 들어가 밥솥 뚜껑을 열었죠.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데 눈물이 같이 올라오더라고요. 남편은 말했어요. 너도 이제 좀 정신 차려. 사람이 죽은 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 말에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 침묵이 내가 낼 수 있는 가장 큰 소리 같았거든요. 그 침묵 속에서 나는 결심했어요. 이 사람은 나를 슬프게 만드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나는 이제 나한테 미안하지 않은 삶을 살아야겠다. 안녕하세요. 노을빛 사연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마음 어딘가를 꼭 닿을 수 있기를 바라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 사람을 처음 만난 건 27이었어요. 회식 자리에서 우연히 옆자리에 앉았고 그날따라 이상하게 제 얘기를 조용히 들어주는 사람이었죠. 며칠 뒤 그 사람이 건넨 문자가 생각나요. 당신 목소리 밤에 다시 생각났어요. 그 문장 하나에 가슴이 두근거렸던 걸요. 연애는 조용했고 참 배려 깊었어요. 비 오는 날엔 우산 2개를 들고 왔고 퇴근길엔 제 버스 정류장까지 같이 걸어줬죠. 너는 너무 잘 웃는다. 내 웃음 보면 하루 피로가 싹 가신다. 그 말에 저는 이 사람은 정말 날 아끼는구나 생각했어요. 결혼을 결심한 건 그 사람의 따뜻한 말 때문이었어요. 평생 너 하나만 보며 살게. 그 말이 진심이라고 믿었죠. 저는 그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울타리라고 생각했어요. 그 품에 들어가면 더는 외롭지 않을 줄 알았거든요. 그때는 몰랐죠. 그 울타리가 점점 높아져서 내가 바깥을 볼 수 없게 될 줄은요.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사람은 제 옷차림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어요. 짧은 치마는 너랑 안 어울려. 화장 안 해도 예쁜데 뭐하러 시간 낭비해? 처음엔 배려로 들렸죠. 그래서 옷장을 바꿨고 즐겨 듣던 음악도 줄였어요. 친구들과의 약속도 나는 혼자 밥 먹는 거 싫어라는 한마디에 서서히 줄어들었고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제가 선택한 게 아니라 조금씩 지워지고 있다는 걸. 그 사람은 자주 말했어요. 넌 너무 예민해. 괜히 삐딱하게 듣지 마. 그 정도도 못 넘겨. 그럼 어떻게 살아? 그런 말을 들을수록 제 감정이 틀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분 나빴던 것도 속상했던 것도 결국 내가 과민해서 생긴 문제인 것 같았죠. 그래서 말을 줄이기 시작했어요. 억울해도 입을 다물고 서운해도 괜찮은 척하고 속이 상해도 그냥 물 한 잔 마시며 넘겼어요. 어느 날은 거울을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내가 기뻤던 날이 언제였지? 내가 화났던 적이 있었나? 감정이 떠오르지 않는 내 얼굴이 처음으로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 사람 앞에서는 좋은 아내, 잔소리 없는 여자, 기분 맞춰주는 사람이 되어야 했으니까요. 어쩌면 저는 사람이 아니라 역할로 살아왔던 것 같아요. 내 감정보다 그 사람의 표정이 더 중요했고 내 말보다 그 사람의 기분이 먼저였어요. 그렇게 저는 점점 사라지고 있었어요. 말없이.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넌 그런 거 몰라도 돼. 그 사람은 종종 그런 말을 했어요. 은행 업무에 대해 물어볼 때도 공과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해할 때도 그런 건 내가 다 알아서 해. 넌 그냥 집안일만 신경 쓰면 돼. 그 말에 상처받았다고 말하면 예민하게 굴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곤 등을 돌리더군요. 항상 그런 식이었어요. 내가 기분이 나쁜 이유보다는 자신이 듣기 싫은지가 먼저였죠. 어느 순간부터 우리 집엔 질문이 사라졌어요. 그 사람은 제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고 저도 묻지 않게 되었죠. TV를 보며 웃을 때도 무슨 생각으로 웃는지 궁금하지 않았어요. 아니, 궁금해도 물을 수 없었어요. 왜냐면 대화가 아니라 시험을 보는 것처럼 느껴졌으니까요. 내가 먼저 말 걸면 그 사람은 고개를 돌리고 한숨 쉬었어요.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하루 종일 바쁘고 피곤한데 집 와서까지 설명하라고? 그 말이 나를 조용하게 만들었어요. 아니, 조용해야 한다고 믿게 만들었죠. 그 사람은 제가 뭔가를 선택하는 걸 싫어했어요. 장을 봐올 때도 그걸 왜 샀어? 이건 비싸잖아. 다음부턴 내가 말한 걸로 사. 음식을 차리면 요즘 왜 이렇게 짜게 해? 예전엔 맛있게 잘하더니 결국 저는 뭘 해도 칭찬받지 못하고 무언가를 할수록 지적당하게 됐어요. 그게 반복되자 아예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었고 스스로에게도 나는 못한다고 믿기 시작했어요. 가장 아팠던 건 딸에게까지 그 사람의 시선이 닿을 때였어요. 딸이 오늘 친구들이랑 밥 먹고 와도 돼요? 라고 묻자 그 사람은 날 먼저 쳐다보며 말했어요. 얘도 너 닮아서 자기중심적이네. 집안일은 다 너 혼자 하게 생겼다. 그 말에 딸은 말없이 방으로 들어갔고 나는 그 아이에게 아무 말도 해주지 못했어요. 사실 그 아이 앞에서 나조차도 아이 같아지는 기분이었거든요. 밖에서는 그 사람은 참 잘 웃는 사람이었어요. 지인들 모임에 가면 분위기를 이끄는 사람이었고 어르신들께는 깍듯하게 인사하며 우리 집사람이 음식 참 잘해요. 아내 없었으면 진작 쓰러졌죠. 그런 말을 했어요. 그 얘기를 들으며 웃고는 있었지만 그 말은 내 삶에 없던 말이었어요. 그건 밖에서 쓰는 그 사람만의 연기였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는 그 사람은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말없이 담배를 피웠고 차 안은 늘 냉기 같았어요. 한 번은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우리 상담 받아볼까? 요즘 너무 말이 안 통해서. 그 사람은 비웃듯 말했어요. 너 나가. 넌 예전부터 감정 기복이 심했어. 그리고 그날 밤 그 사람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은 소음보다 무서웠어요. 그 사람의 말보다 그 사람의 아무 말 없음이 더 견디기 힘들었죠. 시간이 갈수록 내 존재는 점점 작아졌어요.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무엇이 싫은지도 모르게 되었고 어디에 있고 싶은지보다 그 사람 기분이 어떤지가 더 중요해졌어요. 내 하루의 감정은 그 사람의 표정에 따라 정해졌어요. 그 사람 얼굴에 그늘이 지면 나는 모든 걸 멈춰야 했고 그 사람이 웃으면 나는 겨우 숨을 쉴 수 있었어요. 이제 와 생각하면 나는 그 사람 곁에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배경이었어요. 그 사람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그 사람에게 방해되지 않는 감정 없는 존재. 그때는 그게 사랑이라고 믿었고 헌신이라 생각했지만 지금은 알아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조용한 지움이었다는 걸요. 그날 저녁 딸아이가 조심스럽게 내 방 문을 열었어요. 엄마 괜찮아? 그 말에 대답을 못했어요. 괜찮다고 말하기엔 너무 오래. 괜찮지 않은 채로 살아왔으니까요. 나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죠. 딸은 한참을 서 있다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엄마는 왜 항상 아빠 눈치를 봐? 왜 아무 말도 안 해? 그 순간 무언가가 가슴 깊은 곳에서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동안 내가 숨겨왔던 모든 감정이 들킨 느낌이었어요. 나는 딸에게 좋은 엄마이고 싶었어요. 조용하고 이해심 많고 늘 웃는 얼굴을 보여주는 엄마. 그래서 화도 안 냈고 힘들다고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이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쳤을까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엄마. 늘 움츠러든 어깨로 밥만 차리는 엄마. 슬퍼도 웃는 척하는 엄마. 나는 그 아이에게 어떤 모습으로 남았던 걸까요? 며칠 뒤 남편과 또 사소한 말다툼이 있었어요. 이번엔 딸아이 앞에서였죠. 남편은 식탁에 놓인 국그릇을 밀치며 말했어요. 대체 뭐가 이렇게 싱거워? 내 입맛에 맞추지 말고 제대로 좀 해라. 딸아이는 놀라서 젓가락을 내려놓았고 나는 얼른 웃으며 말했어요. 내일은 조금 더 진하게 끓일게. 그 말을 하고 나서야 내가 얼마나 익숙해졌는지 깨달았어요. 무시당하는 말에도 모욕적인 태도에도 미안하다고 말하는 나 자신에게. 그날 밤 딸이 제 무릎에 머리를 기대며 속상했어요. 엄마 그냥 나가자. 우리 둘이서 살면 안 돼? 나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 아이가 말한 우리 속에 나는 이미 한없이 작아져 있었거든요. 며칠 뒤 거울을 보다 말고 나는 문득 울기 시작했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 아무 감정 없는 눈동자, 늘어진 트레이닝복. 거울 속 여자는 내가 아니었어요.
아니, 내가 되기로 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남겨진 사람 같았어요. 언제부터였을까요? 내가 좋아하던 색을 잊은 지, 노래를 들을 시간이 없어진 지, 혼자 카페에 앉아본 적이 언제였는지조차 기억나지 않더군요. 그날 남편이 퇴근하고 현관문을 열었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날 힐끔 보고 왜 인상이 그래? 라고 했죠. 나는 조용히 말했어요. 내가 오늘 처음으로 내 얼굴이 낯설었어. 그 사람은 웃더군요. 그게 다 갱년기야. 너도 이제 나이 들어가는 거지. 그 말에 나는 부엌 의자에 앉아 오래도록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날 내 안에서 조용히 결심이 하나 생겼어요. 나는 이제 다른 사람 눈에 맞추지 않고 내 눈에 나를 맞추며 살아야겠다. 그게 어떤 말보다 분명한 나의 첫 문장이었어요. 그날 이후 나는 매일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남편 몰래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통장을 꺼냈고 적금과 보험이 어떤 명의로 되어 있는지 하나씩 들여다보았어요. 예전엔 그저 그 사람 말만 믿고 넘겼던 것들이 이젠 전부 낯설고 의심스러워 보였어요. 지금이라도 내 이름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겠다는 생각이 날 단단하게 만들었죠. 다음은 메모장이었어요. 남편이 했던 말들, 언제 어떤 식으로 소리를 질렀는지, 어떤 이유로 나를 무시했고 어떻게 대답했는지를 날짜와 함께 조용히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손이 떨렸어요. 이걸 왜 해야 하나 싶었고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닌가 의심도 들었죠. 그런데 어느 날 그 메모를 읽어보니 깨달았어요. 내가 감정이 아니라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건 내가 그 사람에게 말로 이길 수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한 달 뒤 나는 처음으로 법률 상담을 받으러 갔어요. 변호사 사무실 문을 열기까지 3번은 돌아섰다가 다시 왔어요. 남편이랑 이혼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혹시 몰라서요. 변호사님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내가 조심스럽게 꺼낸 메모를 천천히 읽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혼자 감당하기엔 이미 너무 오래 참으셨네요. 그 말에 울 뻔했어요. 내가 느낀 것들이 맞는 감정이었다는 사실이 그제서야 믿어졌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 내 손엔 작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법률 상담 요약서, 권리 설명, 이혼 시 재산 분할에 대한 안내문까지. 그 봉투를 식탁 서랍에 조용히 넣어두며 이상하게 안심이 되었어요.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걸, 누군가 내 이야기를 믿어준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리고 그 사람을 마주볼 때 내가 예전처럼 움츠러들지 않는다는 걸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은 여전히 똑같은 말을 했죠. 또 돈 썼어? 넌 뭘 해도 제자리네. 그런 말이 들릴 때마다 내 안에서 조용히 대답하는 소리가 생겼어요. 아니야. 이젠 나도 움직이고 있어. 하루는 혼자 영화관에 갔어요. 결혼 후 처음으로. 평일 오전 텅 빈 극장에 앉아 엔딩 크레딧이 다 올라갈 때까지 불도 켜지지 않은 상영관에서 나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영화가 슬퍼서가 아니라 혼자 있어도 괜찮다는 그 감정이 너무 오랜만이었거든요. 그날 밤 식탁에 앉아있던 남편이 말했어요. 요즘 너 분위기가 좀 달라졌어. 뭐 숨기는 거 있냐? 나는 웃으며 말했죠. 응, 있어. 근데 나도 이제 내 안에서 숨 쉬고 싶어. 그 사람은 무슨 뜻인지 몰라 고개를 갸웃했지만 나는 그 말이 내가 나에게 준 첫 번째 허락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제 나는 반격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조용히 정확하게 그리고 더는 미루지 않기로. 그날 밤 남편이 갑자기 제 방문을 열었어요. 요즘 좀 이상하네. 무슨 일 있어? 나는 말없이 책을 덮었어요. 그 사람은 제 옆에 앉으며 말했죠. 내가 요즘 예민했던 거 알아. 미안하다. 너 많이 힘들었지? 그 말에 내 눈이 커졌던 것 같아요. 그 사람 입에서 미안하다는 말을 정말 오랜만에 들었거든요. 우리 이렇게 오래 살았는데 이제 와서 뭐가 문제겠어. 다 그냥 지나가는 일이야. 그 말은 사과가 아니라 시간으로 덮자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나는 예전처럼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물었죠. 정말로 내가 힘들었다는 걸 이해해? 내가 어떤 기분으로 살았는지 알아?
그 사람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땐 나도 힘들었어. 회사 일도 많았고 어머니 편찮으시고 또다시 시작된 내가 힘들어서 그랬다는 변명. 며칠 뒤 그 사람은 제 생일을 기억한 듯 작은 선물을 내밀었어요. 내가 좋아하던 화장품이래. 요즘 얼굴에 생기가 없더라. 한때는 기다리던 말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순간 그 선물이 고마움이 아니라 불편한 침묵처럼 느껴졌어요. 늦은 선의는 때때로 계산처럼 보이더군요. 또 어떤 날은 평소보다 일찍 귀가해서 식탁에 앉더니 묻더군요. 우리 딸 잘 크는 거 보면서 이렇게 싸우는 거 부질없지 않냐? 그냥 예전처럼 살자. 조금만 더 참자. 그 말에 나는 웃고 말았어요. 그 웃음은 기쁨이 아니라 서늘한 허무였죠. 예전처럼 살자니. 그 예전이 내가 사라지던 시간이었는데 하루는 그 사람이 거실에서 큰 소리로 말했어요. 너 요즘 누구 만나? 왜 맨날 나 몰래 나가? 그 말투는 처음엔 의심이었고 이내 분노로 바뀌었어요. 나를 바보로 알아? 내가 얼마나 너한테 잘했는데. 그 사람의 목소리가 커질수록 나는 조용해졌어요. 예전엔 겁이 났지만 이젠 아니었어요. 나는 조용히 말했어요. 내가 조용해진 게 무서운 줄 알아야 해. 그 말에 그 사람은 처음으로 눈을 피했어요. 다음 날 남편은 친정엄마 병원비 얘기를 꺼냈어요. 내가 도와줄게. 어차피 한 식구였잖아. 그 순간 그 말이 덫처럼 느껴졌어요. 감정을 흔들 수 없으니 의무감으로 나를 붙잡으려는 수단. 하지만 이젠 알죠. 미안함은 주는 게 아니라 되돌아봐야 하는 거라는 걸.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지금 와서 너랑 다시 시작하긴 늦었어. 난 이제 너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야. 그럼 딸은? 가족은? 그 사람이 외쳤어요. 가족이라. 그 말 내가 정말 진심으로 생각했다면 내가 이 지경까진 안 왔겠지. 그 사람은 말이 없었어요. 처음으로 정말 아무 말도. 그날 밤 나는 다시 내 메모장을 폈어요. 그리고 적었죠. 오늘 흔들리지 않았다. 그 사람의 목소리보다 내 내면이 더 분명했다. 그 한 줄이 이제껏 내가 쌓아온 모든 것 같았어요. 그날 나는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구청 민원실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 가방 안엔 내 이름으로 된 통장, 등본 사본, 그리고 인감증명서가 들어 있었죠. 그날의 나는 어떤 말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누가 붙잡아도 설득하려 해도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자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젠 나도 알았거든요. 더는 나 자신을 잃고 살 수 없다는 걸요. 이혼 서류에 사인하고 돌아오는 길 어깨가 무겁기도 했고 이상하게 후련하기도 했어요. 혼자 버스에 앉아 창밖을 보는데 햇빛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 순간 내가 내 인생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햇빛을 외면하고 살았는지 알겠더라고요. 집에 도착하자 남편은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나는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 앞으로 우편 하나 갈 거야. 법원에서. 그 사람은 날 쳐다봤어요. 정말로 놀란 눈빛이었어요. 처음으로 내가 정말 떠날 수 있다는 걸 실감한 표정이었죠. 장난하는 거지? 너 지금 이혼 소송 걸었다는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장난이었다면 이미 수십 번 끝났겠지. 그 사람은 말없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부엌으로 가. 물 한 잔을 벌컥 마시더니 진짜 왜 이래? 갑자기 왜 그러는 건데? 라고 말했어요. 나는 웃으며 말했죠. 이건 갑자기가 아니야. 당신이 못 들은 거지. 나는 아주 오래전부터 말해왔어. 며칠 뒤 그 사람은 조용히 내 방 문을 열고 혼잣말처럼 말했어요. 나는 그냥 내가 항상 여기 있을 줄 알았어. 그 말이 미안하다는 말보다 더 공허하게 들렸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하지 않는다는 건 더는 기대하지 않겠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내가 먼저 나간 건 아니에요. 다만 더는 거기 머무를 이유가 없어진 거죠. 나는 다시 법원에 가 본안 소송을 준비했고 변호사와 함께 공동 명의로 된 자산 목록을 정리했어요. 그 사람은 그제야 이 일이 진심이라는 걸 알았고 갑자기 이혼을 피하려는 태도로 돌변했어요. 우리 그냥 조용히 살자. 지금까지 잘해왔잖아.
나는 조용히 말했죠. 그건 당신 이야기고 나는 지내온 것일 뿐이야. 마지막으로 나는 서랍에서 한 장의 종이를 꺼냈어요. 몇 달 전부터 써둔 유언장 초안이었어요. 아직 정식 공증은 안 했지만 그 안에는 내 삶의 마지막 의지와 다짐이 담겨 있었어요. 이 집은 누구에게도 남기지 않는다. 나는 이 삶에서 나 자신을 지키는 걸 가장 마지막 유산으로 남긴다. 그날 이후 나는 아내라는 호칭을 더는 사용하지 않기로 했어요. 누군가 물으면 이혼했습니다 라는 말 대신 지금은 혼자 삽니다 라고 말하기로 했어요. 왜냐면 그 사람과의 관계로 내 삶을 설명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나는 이제 내 이름으로만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그 결심은 생각보다 더 조용했고 더 단단했습니다. 이혼 소장이 접수된 날 남편은 갑자기 말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합의로 가자. 너도 귀찮은 일 생기면 안 되잖아. 그 말은 이제 와서 나랑 싸우는 건 손해라는 뜻이었죠. 나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어요. 귀찮은 게 아니라 이건 내 권리를 찾는 일이야. 변호사와 함께 정리한 재산 목록에는 그 사람 이름으로 된 부동산이 많았어요. 하지만 그 대부분은 내가 허리 끊어지게 벌고 살림 아끼고 친정 도움까지 받아가며 마련한 것들이었죠. 그 사람은 말했어요. 그건 내 명의잖아. 법적으로는 너랑 상관없는 거야. 나는 말했죠. 그래, 그래서 법을 쓰기로 한 거야.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법정에서는 그 사람은 그럴듯하게 포장된 말을 했어요. 아내가 가정을 너무 방치했습니다. 저는 꾸준히 생계를 책임졌고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천천히 숨을 골랐어요. 그리고 내가 써온 메모, 가계부 통장 사본, 그리고 딸이 쓴 진술서를 꺼냈어요. 그 안엔 내가 조용히 견뎌온 시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재판은 생각보다 빠르게 끝났어요. 남편은 대부분의 재산을 분할했고 법원은 정당한 위자료까지 판결해줬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 빈 거실에 앉아 조용히 창밖을 봤어요. 바람에 흔들리는 커튼 사이로 햇살이 흘렀고 나는 그걸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제는 진짜 내 시간이 시작되는구나. 며칠 뒤 남편은 마지막으로 문자를 보냈어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 내가 널 얼마나 아꼈는지 너만 모르더라. 나는 그 문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 문장을 그 사람 이름 옆에 붙여뒀어요. 자기중심적인 사람. 끝까지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한 번도 내가 아팠던 이유를 묻지 않았어요. 그러니 나는 더는 그 사람의 기억 속에 남고 싶지 않았어요. 이제 나는 모든 서류에 내 이름만 적습니다. 누구의 처도, 누구의 보호자도 아닌 그저 강민자라는 이름 석자로. 은행 서류에, 공과금 납부서에, 병원 진료 카드에 내 이름이 쓰여 있는 걸 보면서 나는 매일 조금씩 내 삶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사람들이 말했어요. 그래도 그렇게까지는 안 했어도 됐잖아. 남편이 큰 잘못을 한 건 아니잖아. 그 말에 나는 조용히 말했어요. 작은 말들이 쌓이면 사람은 부서져요. 나는 그걸 오래 견뎌왔고 이젠 다시 조각을 모으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이젠 그 조각들이 내 이름을 다시 완성해주고 있어요.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말에 무너지지 않아요. 누군가의 침묵에도 내 존재를 의심하지 않아요. 이제는 내 이름으로, 내 손으로 내 삶을 살아갑니다. 이혼이 확정된 후 그 사람은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출근하던 정장은 늘 구겨져 있었고 이따금 동네 마트에서 마주쳐도 예전처럼 인사하지 않았어요. 그건 자존심이 아니라 피하고 싶다는 눈빛이었어요. 나를 그리고 자신을. 한 번은 우연히 그 사람 직장 동료를 만났어요. 형수님 잘 지내시죠? 그분 요즘 많이 피곤해 보여요. 말수도 줄고 일도 자주 빠지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나는 아무 감정이 없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걱정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제 나는 그 사람의 감정을 책임져야 할 이유가 없어요. 딸아이에게도 그 사람은 점점 멀어졌어요. 문자에 답이 없어졌고 약속을 잡으면 자꾸 미루었죠. 딸은 말했어요. 아빠는 자꾸 바쁘대. 근데 바쁘다는 말 엄마가 할 땐 왜 화냈을까? 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딸 손을 꼭 잡아줬어요. 그 한마디가
그 사람의 모든 걸 설명해주고 있었거든요. 그 사람은 가끔 새벽에 전화를 걸어왔어요. 울다 끊긴 통화, 미처 끝내지 못한 문자. 나는 너밖에 없었어. 돌아와줘. 잘못했어. 그런 메시지를 받을 때면 나는 핸드폰을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답장을 쓰는 대신 창밖을 바라봤죠. 별이 떠 있었고 나는 그 아래서 마침내 숨을 깊이 쉴 수 있었어요. 한 번은 공동 친구에게서 들었어요. 그 사람 이젠 예전 같지 않대. 사람들이 피하더라. 그동안 얼마나 무례했는지 알겠다고. 그 말을 듣고도 나는 아무 감정이 없었어요. 남이 말해줘야 자기 모습을 아는 사람과 나는 참 오래도 함께 있었구나 싶었죠. 그 사람은 지금도 그 집에 혼자 산다고 해요. 불은 일찍 꺼지고 거실엔 TV 소리만 가득하대요. 누가 찾아오면 아무 말 없이 창밖만 보고 있다더군요. 그리고 가끔 그가 물었다고 해요. 그 사람은 잘 지내나요? 그 말이 반가우면서도 조금은 안타까웠어요. 왜냐면 그렇게라도 누군가를 걱정할 줄 알았다면 우리의 마지막이 달라졌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이젠 그 사람 없이도 나는 잘 지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나 없이도 살아가겠죠. 다만 예전처럼 반짝이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그 반짝임을 유지하던 건 내 조용한 노력들이었으니까요. 아침 햇살이 부엌창을 타고 들어와 식탁 위를 조용히 덮을 때면 나는 그 따뜻함에 마음을 내려놓게 돼요. 예전엔 그런 게 보이지 않았어요. 늘 바쁘고 조심스럽고 누군가의 기분에 따라 하루가 요동치던 삶이었으니까요. 지금은요, 따뜻한 물에 손을 담그며 설거지를 하는 순간에도 숨이 고르게 쉬어져요. 매주 화요일엔 동네 작은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해요. 책을 정리하고 아이들에게 동화를 읽어주는 시간이 이젠 제게 가장 기분 좋은 루틴이 되었죠. 민자 선생님, 또 읽어주세요. 아이들의 맑은 목소리는 내 안에 무언가를 계속 자라게 해요. 그 무언가는 내가 잃어버렸던 나이고 이제야 겨우 말을 배우는 아이 같아요. 동네에서 알게 된 작은 빵집 아주머니, 화단을 가꾸는 할머니, 같이 산책하는 이웃 강아지까지 말은 많지 않아도 매일 안부를 묻는 사람들 속에서 나는 외롭지 않게 살아가고 있어요. 가끔은 누군가와의 짧은 인사가 과거의 깊은 침묵보다 훨씬 더 진하게 마음에 남아요. 혼자 밥을 먹는 일도 이젠 익숙해졌어요. 예전엔 늘 누군가의 젓가락 소리를 먼저 들었고 그 사람의 기분을 살피며 식사의 분위기를 맞춰야 했죠. 지금은 그릇을 천천히 놓고 국을 한 숟갈 떠먹으며 내가 지금 기분이 어떤지를 먼저 물어요. 괜찮니, 민자야? 그 질문을 내가 나한테 해주는 게 이렇게 따뜻한 일인지 몰랐어요. 밤이 오면 불을 끄고 조용히 커튼을 닫아요. 그리고 창문 너머로 달빛이 스미는 걸 봐요. 그 순간 나는 더는 누군가의 옆이 아니어도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느껴요. 그게 얼마나 큰 평화인지 예전엔 상상도 못했죠. 사람들은 가끔 말해요. 혼자 사는 거 안 외로워요? 이제 누군가 새롭게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 질문에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해요. 저는 지금 제 자신을 다시 만나고 있는 중이에요. 나는 오래도록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엄마로만 불려왔어요. 이름은 있었지만 그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은 드물었죠. 그 사람도 심지어 딸도 나를 엄마라고만 불렀어요. 하지만 요즘 나는 내 이름을 듣는 일이 많아졌어요. 민자 씨, 오늘도 오셨네요. 강민자님, 책 2권 반납하셨어요. 민자 언니, 커피 마시러 갈래요? 그 소리가 참 낯설고 참 따뜻해요. 처음으로 서점에서 내 이름으로 책을 예약했을 때 서랍 속 명함 지갑에 강민자라는 이름을 꺼내 다시 넣었을 때 그 모든 순간들이 마치 오래된 날개를 펴는 것 같았어요. 나는 존재는 했지만 늘 조용히 접혀있던 사람이었죠. 이제는 펴도 된다는 허락을 나 스스로에게 내렸어요. 거울을 보며 나는 종종 속삭여요. 민자야, 잘하고 있어.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 근데 이제 괜찮아. 그 말은 누구도 해주지 않았던 위로였고 내가 가장 필요했던 포옹이었어요. 한때는
내 목소리마저 조심스럽고 내 감정이 너무 커 보일까 두려웠지만 지금은 말할 수 있어요.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나는 내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최근엔 작은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강민자의 일기라는 이름으로. 동네 소식지에 실릴 예정인데 그 속에는 지나온 시간 그리고 지금 내 마음이 담겨 있어요. 어느 날 도서관에서 만난 중년 여성이 내 일기를 보고 말했어요. 선생님 글 저 같았어요. 힘든데 괜찮은 척하던 나. 그 말을 듣고 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엔 이름보다 역할로 불리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이제 나는 누군가에게만 속하지 않아요. 내 시간, 내 공간, 내 감정 위에 내 이름을 하나하나 새겨가고 있어요. 그게 내가 이 삶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조용한 방 한켠에 내 이름이 붙은 작은 책장이 있어요. 거기엔 내가 좋아하는 시집, 내가 접은 종이약, 그리고 내가 다시 시작한 일기장이 들어 있어요. 그 작은 공간 안에서 나는 매일 조금씩 나 자신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도 누구의 배경도 아닌 그저 강민자라는 사람으로 이제는 알 것 같아요. 혼자라는 말이 꼭 외로움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걸요. 혼자라는 건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자유이고 누구에게도 지워지지 않는 존재라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그전엔 누군가의 감정에 맞춰 내 하루를 설계했고 누군가의 말에 따라 내 존재를 정당화해야 했지만 지금은 내 마음에 맞춰 하루를 열고 내 감정에 맞춰 스스로를 안아줍니다. 누군가는 말하겠죠. 그렇게까지 했어야 했나? 다 지난 일인데 왜 들춰내? 하지만 저는 말하고 싶었어요. 누구보다 오랫동안 조용히 그리고 묵묵히 견뎌온 사람으로서 이 침묵이 무겁다는 걸 알리고 싶었어요. 침묵 속에 감춰진 삶들이 이 세상엔 생각보다 많거든요. 지금 이 순간 혼자서 조용히 식사를 준비하는 분, 이불 속에서 눈물을 삼키는 분,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미소 짓지 못하는 분들께 작게나마 전하고 싶어요. 괜찮다고. 늦지 않았다고. 그리고 당신의 이름은 지금도 충분히 아름답다고요.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의 끝은 비록 한 사람의 인생일지라도 그 안엔 우리 모두의 조용한 용기가 깃들어 있을지도 몰라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도 닿았다면 잠시 멈추어 당신 이름을 마음속으로 불러보세요. 그 이름이 당신을 다시 일으킬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노을빛 사연이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 당신의 침묵, 그리고 당신의 존엄까지 끝까지 함께 듣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게 만드는 가장 따뜻한 응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